아까 하나 또 나온 게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뭐 이런 개념이 하나 나왔어요. 그거는 따로 별도로 취급을 해요. 금전, 비금전 뭐 이런 개념에서 따로 의사의 진술을 명한다 라고 써요. 우리가 아까 나왔듯이 여러분이 제일 이제 많이 다뤄요. 실제 실무적으로는 등기 청구 소송이에요. 원래는 등기는 등기소에 가서 예컨대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집에 매매계약이 체결됐다면 법무사를 통하지만 실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뭐 의임장에 의해서 법무사가 처리해 주지만 둘이 가서 공동으로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런데 상대방이 그 경우도 매도인이 이전 등기를 안 해주면 뭔가 이유가 있겠죠. 뭐 자기가 지금 계약은 체결했지만 나중에 계약이 뭔가 탐탁치 않은 뭐 그게 있어서 못하겠다. 뭐 대금이 제대로 안 치러져서 그런지 뭔지 탐탁치 않은 뭐가 있어서 분쟁이 생겼겠죠. 그래서 등기를 안 해준단 말이죠. 물론 등기를 안 해준다 이전에는 뭐가 안 됐을 확률이 있냐면 그 집을 인도도 안 했을 확률도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우리가 소유권이 이전되려면 앞에 물권법에서 배웠죠. 그 물건에 대해서 이제 이전 등기까지 돼야지 이제 부동산 물권 변동이 법률 행위에 의한 매매 등에 의한 경우에는 이전 등기까지가 돼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집을 점유 이전까지는 됐다고 해도 등기가 안 넘으면 내게 된 게 아니죠. 보통의 경우는 집 자체도 안 넘겨주긴 하겠지만 완벽하게 소유권이 넘으려면 이전 등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전 등기를 안 해주니까 내가 법원에 그 판 사람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그런 것의 의사의 표시를 해주는 의미의 판결을 받아서 그 판결을 갖고 내가 혼자 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같이 가서 해야 되는데 그쪽이 지금 뭔가 때문에 안 돼서 내가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소송을 해서 이겼다는 것은 해줄 의무가 있다라는 게 법원에 의해서 확인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한테 해줄 의무가 있는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판결문을 갖고 내가 그쪽 같이 가는 셈이 돼요. 판결문이 그 사람의 해줘야 되는 게 뭐 그 사람은 이제 원래 제대로 된 진정한 본인의 의사에 따른 건 아니지만 법원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던 판결문을 갖고 가서 등기소에 가서 이전 등기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때 그게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전 등기 절차를 격려하라라는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가서 하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이 이제 실무적으로 기존 사법시험이나 기존 법학에서는 민법정치, 물권법 이렇게 배우고 채권법 배우는데 실제는 이제 로스쿨에서는 민사법이라서 통짜로 이제 시험을 보고 시험 문제 중에도 통짜 문제가 이제 나오고 그게 진정한 이제 실제에서는 막 그런 식으로 되지 뭐 실체법, 절차법 따로따로 이렇게 구분돼서 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죠. 결국은 다 소송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죠. 분쟁이 있는 이상은. 그랬을 때 이제 실체법만 알면 안 되고 절차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 절차법에서 이제 등장하는 소송 유형을 실체법과 접목시켜서 로스쿨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수업이나 시험이 그런 쪽으로 이제 경향이 바뀌는 상황으로 여러분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송은 크게 보면 소비대차에 의한 대여금 청구 소송 이런 틀 하나 있고 계약 중에 여러분 14개 전형 계약이 있는데 그래서 소비대차 얘기를 내가 제일 먼저 해준 거예요. 두 번째는 무슨 계약을 내가 하나 얘기해 주냐면 매매계약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매매계약에 따라서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매수인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대금, 지급, 청구에 대한 분쟁이 있겠죠.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매도인에게 그 매매 목적물 이전하라, 인도하라 그런 게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전 등기하라. 그러니까 그 이전 등기가 매매에 기해서 나오는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이 있죠. 꼭 매매에 기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전 등기 청구 소송 또 하나 저번 시간에 배운 중요한 게 법률 행위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즉 시효 취득에 의해서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을 때 등 그 점유자가 그 원래 땅 주인한테 지금은 내가 그렇게 흐르면서 점유했으니까 이제 내게 됐다라는 취지에서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들어가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은 그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두 개를 여러분이 익힌 거예요. 하나는 매수인의 입장에서 매도인에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낼 수 있는 게 하나 등장했고, 또 하나는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해서 시효 취득을 주장해서 이전 등기 청구 소송하는 게 등장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금 소비대차를 통한 분쟁, 매매를 통한 분쟁, 여러분이 민법에서는 소비대차라는 돈 빌려주고 빌린 것 등에 관한 계약, 그 다음에 매매계약, 이 두 개를 얘기하면서 그런 이전 등기까지 소송 유형까지 세 가지 소송을 이야기했어요. 또 하나 전형계약에서 14개 중에 빈번하게 우리가 등장하는 것인, 여러분이 그 전형계약에는 뭐 현상광고 이런 거 있는데 거의 뭐 이렇게 그냥 그때 말한 강악상하고 있고, 실제 있으려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등장하는 거는 그런 건 잘 안 하고, 하나 이제 매매에 대해서 대차형 계약 중에 소비대차 얘기했는데 임대차가 자주 다루어져요. 사용대차는 그다지 또 많이 안 다루어져요. 그러니까 대차형에서는 소비대차랑 임대차가 자주 이제 등장하고 실제도 빈번하고 시험에서도 자주 등장을 해요. 그래서 임대차는 이제 임차인과 임대인의 이제 관계에서 우리가 용어를 구사하는데, 임차인은 빌렸으니까 차임을 지급해야 되죠. 그렇죠?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자기 물건을 사용 수익하게끔 해줘야죠. 그게 이제 서로 대가가 되는 이런 상황이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임대차에서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에서 그럼 트러블이 뭐가 나오겠어요? 어떤 트러블이 나오겠어요? 차임을 안 주는 경우. 그럼 민법을 읽다 보면 이제 대표적인 게, 그건 실생활하고도 항상 있는 거를 갖고 우리가 많이 다루는 건데, 결국 뭐예요? 우리가 기존에는 전세, 채권적 전세라고 해서 물권법의 전세권은 아니지만 목돈을 보증금, 전세 보증금으로 주는 식으로 하고 월차임이 거의 없는 시스템이다가 은행 금리 등과 관련해서 요새는 많이 차임, 월차임을 받는, 보증금도 있긴 하지만 그 보증금은 한 차임 월세 못 받을까봐 정도의 의미에서만 이렇게 잡아두는 거지, 옛날처럼 그 뭐죠? 교환가치, 사용가치 할 때 은행의 금리보다 실제 자기가 이렇게 해서 월세랑 비교해서 옛날에는 목돈 뭐 5천만 원, 1억 원, 요새도 있긴 하지만 많이 이제 월세로 바꾸려는 게 은행 금리랑 비교해서 이렇게 이해타산 따져보면 그런 게 나오죠. 그러니까 순수한 임대차는 사실은 보증금 계약은 별개인 거고 월세, 차임 이런 개념만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우리는 이제 채권적 전세 이런 게 실제는 또 빈번한 거죠. 보증금만으로, 또는 보증금이 왕창 큰 그런 거죠. 그랬을 때 이 등장하는 이제 빈번한 문제가 월세 제때 못 내는 거죠. 월세 제때 못 내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임대차 계약에 보면 차임을 2기 이상, 그러니까 2번, 연속일 필요는 없지만 2번 정도 이상 연체하면 이 계약을 갖다가 해지할 수가 있어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너 월세 2번 밀렸으니까 임대차 해지하겠다. 해제와 해지라는 개념이 대충 아까 계약에서 사후적으로, 원래 계약의 성립에 문제 있던 건 아닌데 사후적으로 뭔가 있어서 이제 없었던 것으로 돌아가는 건데, 해지는 지금부터 장래로 없애는 거예요. 해제는 원래로 돌아가면서 없애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그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또
차임 제때 못 내서 해지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우리가 등장시키는 어떤 분쟁 상황에,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임차인이 물건 돌려주고 나가야 되는데, 예컨대 사용하던 집 내주고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 입장에서 이제 뭔가 버티는데, 우리가 항상 의무를 진 사람이 버티는 건 실질적인 이유가 있어서도 버티지만 사실상 버티는 경우도 많아요. 소비대차로 치면 왜 안 줘요? 뭐 빌린 적 없어서 안 준다고는 하지만, 그런 경우가 우리가 의미 있게 지금 분쟁에서는 의미 있는 건데, 실은 어떤 경우예요? 그냥 돈 없어서 못 갚는 거지 돈 빌린 거 안 빌렸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임대차에서도 그 사람이 안 나가, 뭐 나가라니까 못 나가는 게, 이 엄동설에는 어디 나가라고 하느냐 정도지, 뭐 그 자기가 뭐 차임을 줬는데 왜 안 줬다고 하느냐, 이런 건 아닐 거란 말이죠.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됐으면 이제 나가줘야 되는데 안 나가니까 내쫓는 거죠. 일종의 내쫓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뭐예요? 임대차 종료에 기한 그 빌려줬던 물건 반환 청구 소송을 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의 경우는 좀 실감이 안 나는데, 음식점 같은 걸 빌려서 하는데 나가라고 하면 참 난감할 거예요. 근데 이 입장에서는 음식점 같은 걸 하는데, 빌려서 하는데 장사가 잘 되는데 그 집주인이 조금 돈 더 받고 싶어서 계약 갱신할 때쯤에 돈 더 올려달라고 했을 때 나오는 마찰이 있을 수 있고, 한편 장사가 잘 안 되는데 나가라고,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는데 나가라고 하는 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얼른 뭐 나오고 싶은 입장에서 오히려 집주인한테 나 빨리 나가게 보증금 달라. 아울러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읽다 보면 무슨 문제가 하나 또 있냐면, 권리금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제 채권법 그 부분을 읽으면 권리금, 보증금 말고 권리금이라 있는데, 권리금은 그 영업적인 어떤 그 가치를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금은 실은 나중에 돌려받는 거거든요. 권리금은 공식적으로 지금 조문에는 없는 개념인데 그냥 주는 거예요. 돌려받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장사가 됐던 어떤 기존에 잘 됐던 이런 값어치라든지 그 시설 중에 일부 자기가 인수인계 받으면서 권리금으로 주는데, 이게 나가라고 할 때 보증금은 돌려주는 것이어야 하지만 권리금은 안 돌려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근데 자기가 지금 막 나가야 되니까 괜히 처음에는 장사 될 줄 알고 그만큼 생으로 주고 왔는데, 권리금으로 주고 왔는데 지금 장사도 안 되는데 나가라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좀이라도 달라라고 하는 데서의 트러블이 좀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안 줘도 되는 거거든요, 권리금은. 근데 하여튼 지금 처음에 뭐 장사 잘 되는 줄 알고 권리금 5천만 원 주고 왔는데 지금 장사도 안 되고 나가라고 하면서 그건 못 주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이 사람이 억울하다 하면서 사실상 이제 약간 땡깡 비슷하게 이런 분쟁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못 나가겠다 막 이런 거 있는데, 그러면 장사가 잘 되는 경우는 여기서 계속 장사를 하면 수익이 제대로 나고 있다면 나가기 싫겠죠. 그러자니 집주인이 올려달라는 차임을 올려주기는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진퇴양난인데, 일단 올려주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해야 되는데, 소송을 통해서 무슨 효과가 좀 있냐면 시간을 끄는 효과가 있어요. 소송을 한번 하게 되면 6개월, 1년 걸리니까, 실제 이제 소송의 메커니즘을 알면 왜 그렇게 걸리는지 나중에 설명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6개월, 1년은 충분히 버텨낼 수가 있어요. 최종적으로 질 때 지더라도, 나갈 때 나가주더라도 6개월, 1년 버텨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소송을 통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하면서 자기가 월 뭐 1,000만 원 정도의 이득을 충분히 낼 수 있으면 6개월, 1년 버티는 게 의미가 있다라면 그렇게라도 해서
버티는 뭐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소송이 그 정도. 소송에서 이제 여러 가지 약간 소송을 굳이 비관한다면 이런 때는 게임 비슷한 거니까 거기서 이렇게 뭔가 시간을 조절한다든지 뭐 이런 테크닉이 사실상 이제 경기처럼 게임처럼 이게 작동할 여지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게 시간을 끈다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건데, 다시 돌아와서 임대차라는 게 하나가 중요한, 실제도 중요하고 수업에서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시험에서도 중요해요. 특히 임대차는 또 민법의 임대차 정도는 임차인이 경제적 약자니까 주로,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꼭 약자가 아닐 수도 있고 오히려 땡깡적인 막 이런 상황도 있는데, 이게 약자니까 뭐가 하나 하기에는 특별법이 작동을 하냐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작동을 해서 많이 이 임차인을 커버링, 서포팅 해주고 있어요.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유사한 게 또 상가임대차도, 처음에는 상가임대차는 그렇게 배려 안 해줬는데, 왜냐하면 상가 장사는 그래도 임차인도 어느 정도 돈이 있다든지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배려 안 했는데, 거기도 이제 생각외로 여러 가지 권리금 등 막 여러 가지 분쟁이 막 없지 않아 있어서, 주로 권리금은 일반 주택 빌려서 갈 때 있는 개념은 아니고 장사할 때 등장하는 상가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그런 것 때문에 상가에도 상가 임대차 그 보호법이 작동을 해요. 그래서 실은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저번 때 고용도 내가 잠깐은 언급해 줬죠. 그러니까 지금 전형계약 중에 빈번한 게, 다시 정리해보면 소비대차, 그 다음에 매매, 그 다음에 고용, 그 다음에 임대차. 지금 조금씩 그 채권법에서의 계약 총론에서 이제 계약법에서 전형계약 중에 14개 중에 이게 이제 주로 다루는 건데, 고용은 이제 거기에 서포팅 때문에 근로기준법 등의 통칭 노동법이라고 하는 그런 법이 실제적으로는 작동한다. 왜냐하면 민법적인 것은 기본적인 거고, 실제는 5인 이상 사업 고용하고 있으면 근로기준법이 작동돼서 거기서 여러 가지 서포팅을 이 근로자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 주택임대차보호법 같이 임대차에서도 기본법으로 민법의 어떤 작동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임대차보호까지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아직은 지금 대학교 졸업하는 단계니까 실제 집은 사지는 않았을 거고, 임대차도 해봤는, 원룸 임대차도 본인이 안 하거나, 원룸 임대차는 월 50만 원에 뭐 1000만 원, 50만 원인데 그 1000만 원 때문에 혹시 분쟁이 나중에 곤혹스러울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보증금이니까 일종의. 그래서 그게 실감 날지 안 날지 모르겠는데, 그런 보증금 떼이고 뭐 이런 경우라든지 하는 것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혹시 법으로는 경험을 안 했지만 법 상식 비슷하게 뭔가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는 등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직접 임대차 해봤으면 보증금에 대해서 어떻게 나중에 문제가 잘못다 뒤틀어질까 어떨까, 그래서 뭐 그런 것까지를 진짜 실제 겪어봤는지 모르겠네. 매매까지는 안 해봤어도 임대차는 직접 해봤을지 어떨지 모르겠네. 그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거기에는 가미돼서 익혀야 돼요.